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의 경제 분야를 달군 생생 코멘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 대통령 되던 오른다. 네,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제 치러졌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던 수혜주는 방산과 원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약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요, 딱 주제가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오른다.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오르느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제 방산인데요. 실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미국장에 이제 투자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 펀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고 또 어제 장에서도 많이 올랐습니다. 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에이스 미국 S&P 500 지수 상장 지수 ETF 펀드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한 달간 개인 투자자들이요 248억 4천만 원 정도 이제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이런 ETF에 이제는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현명하다고 봐요. 진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많이 현명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도 사실 뭐 S&P 500 지수 추종하는 이런 ETF에 가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가 사실 수익률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지금 실제 이제는 뭐 누가 됐든 간에 어쨌든 장은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해리스 후보가 되든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일단은 이런 뭐 미국의 장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거 굉장히 뭐 잘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 쪽입니다. 원전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후보의 공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어차피 두 분 모두 양 후보 모두 일단 AI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AI 시대가 도래한다 그러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전력 어디서 해결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원자로밖에 없다 이런 이제 의견이 모아지고요. 특히 이제 SMR이라고 해서 소형 이제 모듈 원자로라고 해서 이제 소형 원자로예요. 그러면 이제 딱 데이터 센터 있으면은 그 옆에 딱 세우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기존 전력망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에서 전선 끌어와갖고 그 전력망 해갖고 멀리서 끌어와야 되거든요, 전기를. 그건 너무 사실상 멀잖아요. 근데 이런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 SMR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또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원전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렌드가 뭐 누가 됐든 간에 일단은 이런 어떤 그만 말씀드렸던 뭐 인덱스 펀드는 기본으로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전주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이죠. 뭐 방산은 똑같습니다. 누가 후보되든 간에 어차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방산 업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반사 이익도 이제 누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후보가 되든 간에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겠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는 K방산, 그러니까 플러스 K방산 ETF는 지금 보니까 수익률이 3개월간 10% 상승했고요. 올해 들어서 60% 상승했거든요. 엄청난 상승이에요. 굉장히 사실 뭐 방산에 대한 거는 예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눈에 띄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는 확실히 좀 희비가 엇갈리지 않겠습니까? 해리스를 지지하느냐, 트럼프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위해서는 원전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인 거죠.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본다 그러면
해리스 이제 부대통령, 해리스 후보가 밀었던 사실 뭐 바이든 행정부가 밀었던 것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는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사실 신재생 에너지주에 대한 약세는 분명히 기록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주에 대한 약세는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지금 외신의 보도에 의하면 현재 본다 그러면 경합주에서 미소하게나마 지금 조금 앞서가고 있다 이런 우위를 보도가 점하고 나왔거든요. 있죠. 네. 그 보도 나오자마자 그 2차 전지주가 지금 우승을 떨어지고 있어요. 있죠. 네.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지고 있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요. 지금 현재 보면은요.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곤두박질 섰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맞습니다. 업황에 좋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호무역주의잖아요. 관세 10%에서 20% 보편적 관세 한다는데 우리나라의 뭐 자동차주라든지 반도체주 타격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코인 시장 엄청 뜨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지금 코인이, 엄청나게 네. 지금 아마 이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잘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돈 버는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얘기냐에 따라서 막 시장이 막 출렁출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대 본다 그러면 코인 시장 오르죠. 그 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었던 방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보고 있는 뭐 금융주 특히 이제 금융주라든지 건설주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좋은 반응을 나오고 있고 반대로 이제 해리스 후보가 밀었던 뭐 수혜주라고 얘기했던 2차 전지주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 좀 안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아마 오늘 이제 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텐데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은 출렁출렁 거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대선 이후 미국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과거에도 그랬나요? 그렇죠. 이제는 대선 있기 전에는 조금 빠졌어요. 빠지다가 이제는 대선 있고 난 후에는 사실상 올랐던 기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2000년 닷컴 버블이라든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빼고는요 대부분이 이러한 공식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대선 있기 전에는 이제 소폭 정체되다가 대선 이후에 완만하게 상승하는 이제 그래프가 이제 보여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어떤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겠고 대표적인 게 2020년 이제 대선에서 그 대선 직전 한 달간은 한 1.15%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그러다가 대선 끝나고 나서는 8.8%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지금 아마 장을 즐기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네. 대선 곧 끝나지 않습니까? 네. 투표 결과 나오면 아마 굉장히 장을 즐기시는 분들, 투자자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장보다 미장에 투자하신 분들이 웃고 계시겠죠. 가슴 아픕니다. 네. 지금 그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게 네. 정말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거래 대금이 연중 최저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국장에서 거래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네. 지금 미국 뉴욕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는 많다. 그리고 뭐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돕니다. 이거는 뭐 증권사 얘기는 아니고요. 개인 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장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지능순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정말로 뭐 거래 대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게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해 보겠고 어떻게든 간에 시장은 지금 미국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뉴욕 증시에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 해리스와 트럼프 누가 승자가 되던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죠. 이럴 경우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는데요. 미국 대선 이후 경제 통상 정책의 변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 그러면 네. 당연히 우리나라에 더 안 좋겠죠. 네. 왜냐하면 뭐 말 그대로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중국 제품에 대해서 60%의 관세에다가 그다음에 10에서 20%의 보편적 관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이잖아요. 보호무역주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야 그랬을 텐데 우리나라 아시겠지만은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수출의 40% 넘어갑니다. 두 양국을 합쳐서 거의 중국이 한 20% 조금 넘어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중국에 우리가 뭐를 수출하느냐? 중간재를 많이 수출해요. 그러니까 중간재를 수출해서 중국에서 다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미국이 중국을 악재하면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당연히 오더를 안 내릴 거 아닙니까? 중간재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또 미국 들어가게 또 보편적 관세 10% 20% 특히 철강이라든지 네, 자동차에 네. 대해서 압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좋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중국과의 우리와의 실제 대중 수출 비율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요즘에 잘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중국 쪽으로 굉장히 수출도 지금 잘 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의 이번 대선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라고 생각해 보겠고 대중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0% 늘어났습니다. 122억 달러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지난달 기준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대선률에서 정말로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던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미국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표적 관세라든지 중국의 60% 관세 진짜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공약대로 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선 당연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압력이 오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세금이 높아지는데 물건값이 오르겠죠. 그러면 이제는 물가 압력에 대한 부분도 자국 내에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진짜 뭐 관세를 그렇게 강하게 할지는 이제는 뜯어 보셔야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은 일단 지금 공약대로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게 절대 유리한 거는 제가 보기엔 없고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콕 집어갖고 한국은 그러니까요. 한국은 사실 미국 네, 입장에서 네. 보면은요. 진짜 최대 그 적자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흑자인 거고 미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콕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더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는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해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장에서 지금 그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선반영되고 있죠, 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나라 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이런 영향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미국 대선 직후에 11월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 사실 글로벌 주요 은행들은 모두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연준은 말 그대로 그 행정부와 사실상 독립된 기관이죠. 정부와 이제는 독립된 기관인데 근데 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일단 지금의 시장의 중로는 0.2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25 베이시스 포인트 내리는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전망치고요. 이제는 곧 열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FOMC가 바로 열리게 되는데 과연 뭐 시장의 전망대로 움직일지는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네. 맞춰서 움직이셔야 되겠고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미국도 이제는 연착륙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경기 둔화에 대한 지금 둔화라는 게 아니라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는 0.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했고 이번에도 아마 베이비 컷을 한번 단행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는 또 이제 금리를 어떻게 될지가 네. 이제 그 다음 스텝이겠죠. 이제는. 근데 보고 우리는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동결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뭐 동결도 있고 인하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인하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물론 동결 이유는 가계부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 네. 가계부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금리 인하하면 부채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시니까.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은행권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출 규제하고 있잖아요. 지금 은행 가셔서 여러분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요. 대출 안 나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비대면 가계대출 막혔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 인터넷 뱅킹으로 통해서 가계대출 한번 해보시려고 하시면요. 안 돼요. 이 은행에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면 사실상 지금 대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럼 규제가 어느 정도 은행들마다 하고 있으니 그러면 지금 저는 솔직히 경기 침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둔화라고 지금 정부는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서 반응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는 단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나라도 인하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 달에 그렇게 이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TSMC와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진다. 과연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죠. 대만 TSMC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뭔가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런 그렇죠. 표현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그림 보셨잖아요. 네네. 최태원 회장의 그 정말 카메라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딱 찍는 그 근엄한 표정이 나오는데 네. 근엄한 표정 지어도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삼성전자의 굴욕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반도체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딱 삼성전자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져서 SK 하이닉스. 네, 반도체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SK 하이닉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HBM 하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는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TSMC는요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엔비디아에 전략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파운드리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에요. 말 그대로 반도체 공장으로 해서 이제는 엔비디아가 설계도를 주면은요 TSMC가 그 설계도 대면대로 이제 조립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갑자기 SK하이닉스는 그 3자에 껴져 있느냐? 딱 지금 구조거든요. SK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 이렇게 되는데, 네. 아니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뭐지? 라고 봤었는데, 그럼 TSMC가 이제는 GPU 조립할 때, AI 반도체 조립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전량 또 SK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3자인 거예요. 이게 3자 구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게 누구예요?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완전히 손이 뼈 돼갖고, 아플까요? 네.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 팔려잖아요. 또 그래서 저번에 아시겠지만 9월 3일부터 연속 한 33일 영업일 기준으로 매도하다가 양 이틀 샀다가 다시 또 한 6일 정도 지금 순 매도하고 있거든요. 네. 뭐 엄청 5만 전자죠. 5만 전자. 네, 5만 전자에다가 계속 팔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굉장히 뼈아픈데, 그래서 이제는 SK 하이닉스 이제 최태원 회장이, SK 그룹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뭐 파운드리 TSMC를 만나면 사실상 기분이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고, 특히 이제는 TSMC 창업주죠. 모리스 창과의 그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제는 SK 그룹이 사실상 하이닉스를 인수하기 전,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 경영자한테, CEO한테 반도체 상황 어떠냐. 그 20년 전입니다. 네. 반도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그 TSMC CEO가 극찬했다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 정말로 이건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경쟁사가 생기는 건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돈독한 거죠, 사이가. 그래서 따뜻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져. 근데 진짜 해갖고 SK하이닉스가 좀 대박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3자 구축이 단순히 뭐 비즈니스 측면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격적으로 어떤 이렇게 소통이 그 전부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정말로 지금 뭐 AI 시대를 도래해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그거를 이제 설계하는 데가 엔비디아, 그냥 그걸 만드는 데가 파운드리 업체인 TSMC. 그 만들 때의 재료, HBM, 고작부 메모리를 납품하는 게 SK하이닉스. 이런 삼각구도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계속 이어갈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오늘 주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가. 그렇게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 안 좋은 상황인데도 SK하이닉스만 올라요, 지금. 거의 20만 선 터치를 앞두고 네.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다 떨어지는데 SK하이닉스만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분위기가, 이거 반도체 하면 이제는 진짜 SK하이닉스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 이런 어떤 변화의 흐름을 잘 읽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또 최태원 회장은 또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HBM4 공급 일정을 6개월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죠. 네, AI 반도체의 핵심은요, 거기에서 이제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사실상 들어가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GPU 옆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거든요. 근데 이 HBM을 이제 누가 잘하느냐? 그럼 SK 하이닉스가 이제는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그것도 전량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엔비디아는요, 계속적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더 많은 반도체 수요가 있다 보니 계속적으로 이제는 만들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빨리빨리 해달라는 거죠. 네. SK하이닉스 쪽으로 기술 개발 빨리 해달라, 납품 빨리 앞당겨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젠슨 황 그 CEO, 엔비디아의 젠슨 황 보러 한국에 기질이 있다, 이 사람은. 왜 한국에 기질이냐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한국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 네. 뭐 시장에서는 지금 AI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데 네. 엔비디아가 계속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있어야 되니까 계속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빨리빨리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최 회장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해요. 황 CEO와, 그러니까 젠슨 황과
미팅하기가 두렵다. 또 오늘 만나면 언제 빨리 줄 거냐 이런 얘기 하니까 미팅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사실상 빨리빨리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지난 3월에 HBM 이제 8단이죠. 납품하기 시작을 했고 SK하이닉스가요. 그다음에 16단도 내년 초에 이제 샘플을 공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기술력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상 뭐 SK하이닉스가 HBM 고대역폭 메모리 쪽으로는 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가장 1위 업체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SK하이닉스가 현재 16단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SK하이닉스의 주가 뭐 한동안 사실 좀 주춤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상승세 계속 이어질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가 어떤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겨울론 이런 주제로 해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반토막 냈거든요. 그 당시에 시장에 완전 충격을 줬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모건 스탠리가 반성문을 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반성문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사실 그런 부정적인 보고서도 이겨내고 지금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적으로 사실상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퀄 테스트, 그러니까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그러면은 좀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일단 기술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뭐 소폭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기술력으로 따라오느냐가 이제 가장 큰 변수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SK하이닉스만 믿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거래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래서 엔비디아는 당연히 삼성전자도 품질 테스트를 좀 통과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현재. 근데 그게 못하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게 좀 문제인 거고, 만약에 퀄 테스트 통과한다 그러면 또 주가는 약간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의 이제는 기술력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아마 SK하이닉스는 뭐 지금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특히 미국 대선 끝나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AI 시대가 더 도래할 거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미국에서 국가 산업을 키우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더더욱 이제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서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쩌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제가 정말로 많은 분들 만나잖아요. 네. 만나면 어떤 분들은 아주 심한 얘기도 하세요. 뭐라고 이게 4만 전자까지 가봐야 정신을 차리는 정신을 차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진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울상일 텐데 지금 아마 좋은 흐름이 이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추세를 보셔야 돼요. 지금 딱 외국인들 수급에 달려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팔면 떨어지고요. 외국인들이 사면 오르는 추세인데 그래서 외국인들의 흐름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 흐름은 절대 삼성전자를 우호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딱 투자금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투자할까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당분간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삼성전자보다는 차라리 대만에다 투자하거든요. 아니면은 사실상 지금 막 국가 부양하겠다고 하는 중국 쪽에다 아마 투자할 겁니다. 아니면 또 미국 대선이 끝나면 사실상 좋은 흐름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또 자국 내 투자할 거고 미국 내 투자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투자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한다고 했을 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삼성전자가 좀 밀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좀 매도할 가능성은 더더욱 있고 또 한 가지가 그동안 많이 샀습니다. 작년에 엄청 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제 돈을 좀 빼야 되는 거예요. 대만이 잘 나간대. 대만 증시가 잘 나가. 그러면 이쪽에다 돈을 투자하려고 하면 어디서 빼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도. 삼성전자에 빼서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돼가고 있어서 현재 그래서 아마 뭐 조정폭은 조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6층, 7층에서 파신 분들 굉장히 많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되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너무 빠진 상태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버티시는 거죠. 그래서 버티고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미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손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 뭐 DS 부분만 뭐 안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IM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C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진 회사라서 그냥 버티시는 게 지금의 어떤 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을 개인들이 장기적 받아줘. 투자 관점에서 다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가 매수 기회다. 그렇죠.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이제 방송을 보면은 뭐 너튜브들 이런 데 네. 가보면요. 아 지금 이제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뭐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오만전자 뭐 살만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느냐의 그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할 생각이다 그러면 안 들어오셔야죠.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건 전략이 잘못된 거죠. 네. 삼성전자는 사실 장투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위해서 갖고 가는 포트폴리오 중 하나지 이게 단기적으로 뭔가 내가 단타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는 종목은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안 하셔야죠, 투자를. 그래서 네. 그건 안 하시고 그래서 장기로 사실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를 보고 내가를 보고 사실상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뭐 지금의 오만전자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5만 원 내면 민망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즘 결혼식 시즌이죠. 물가가 올라서 축의금 또한 얼마를 내야 하는지 하객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평균 축의금이 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요거는 이제는 민간 기업이죠. 카카오페이가 실제 이제 서베이 조사를 한 겁니다. 야, 얼마 내는 게 적정하다고 보세요라고 물어봤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응답을 해주셨어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한 9만 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9월 기준으로 이제 한 9만 원으로 응답하신 분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게 2021년에 지금 차트 나오고 있죠. 연도별 평균 축의금 나오고 있는데 매년 올라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영역이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 오름폭이 상당하죠. 2021년도 7만 3천 원 정도, 2022년도 8만 원 정도, 8만 3천 하다가 이제는 9만 원까지 이제 올라선 거죠. 그러니까 9만 원 축의금 5만 원짜리 한 장이나 4만 원짜리 4장 넣으면은 이 사람 뭐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다 10만 원 내신 거죠. 실제로 바깥보다 더 모자라다는 거죠. 5만 원 내면. 그렇죠. 이제 네. 5만 원 내면은 요즘에 지금 결혼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결혼 비용 본다고 했더니 1,283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조사에 의하면. 네네. 평균 예식장 비용만. 이게 쓰드메 다 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쓰드메 비용이 있잖아요. 이게 네. 작년보다 8% 올랐다고요. 이제는 쓰드메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쓰드메가 뭐지 그럴 텐데 스튜디오, 그다음에 드레스, 메이크업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쓰드메라고 이 부르거든요. 비용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쓰드메 네. 굉장히 중요하죠. 또 신부 입장에서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쓰드메 하시는데 비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5만 원 축의금 받아서 이제 결혼식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네. 5만 원 내면 민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지금 이제 평균 축의금이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9만 원 이렇게 조사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9만 원 내기 어려우니까 한 10만 원 정도 내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분위기가. 그리고 실제 이제 연령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한 20대가 평균 축의금 한 6만 원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30대, 40대가 10만 원, 50대, 60대가 한 12만 원 정도 이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어릴수록 역시나 사회 초년생이고 돈이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결혼식 축의금도 굉장히 좀 부담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회 초년생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낸다고 가정해 본다 그러면 월급의 거의 한 20%는 제가 봤을 때 한창 막 30대 초반이나 그러면 네. 20%는 아마 다 축의금으로 나갈 거예요. 아마 주위 분들 그러셨잖아요. 지금 네. 저는 이제 너무 오래됐어요. 네.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30대 초반에 너무 오래돼서 그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뭐 지금 어리시잖아요. 지금 주위에서 그렇게 저희들 나가잖아요. 많이 결혼을 했죠, 이제.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 다 정말 그 정도 내고 있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사실. 그래서 이게 스드메 그러니까 결혼 축의금도 지금 부담스러운 시대가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해본다. 저는 요즘에 네. 결혼식장 이런 게 안 오고요. 네. 부고가 많이 와요. 아이고. 네. 네. 그래서 저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뭐 예식장 비용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축의금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뭐 당장 이번 주말에 결혼식을 간다고 하면 얼마를 내야 할지 평론가님께서 생각하는 적정 축의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식 안 가면 5만 원, 식 가면 10만 원.
이 정도가 아마 지금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거기서 생각하고. 좀 친분이 더 있으면 더 그렇죠. 할 수도 당연히. 있겠죠. 예, 제가 네. 말한 기준은 이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네. 이제는 누구지? 라고 했는데 청첩장 날라온. 그래서 이제 가긴 가야 되겠고 이럴 경우에는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또 어느 언론사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다라고 또 조사도 됐었어요. 그래서 네. 뭐 식을 안 가면 5만 원 내고 가면 10만 원 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고 당연히 뭐 친분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는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지금 사회 물가 측면 보더라도 이게 정말 축의금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 왜? 내 연봉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그 와중에 호텔 결혼식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또 축의금을 그럼요. 밥값에 맞춰서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호텔 결혼식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가 원래부터 기본이 1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올랐죠. 네. 물가도 오르고요. 특히 이제는 채소값이라든지 물가 상승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호텔 예식이다 그러면 기본이 15로 바뀌었거든요. 뭐 더 많으면 20만 원 내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 금액 때문에 아마 결혼이 굉장히 첨처럼 받는 게 두려우신 분들이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걸 두고도 정말 논란이 많더라고요. 네. 그 비싼 결혼식장에서 하면 그만큼 채워줘야 된다. 아니다. 그냥 평균 비용을 내야 한다. 이거 네. 가지고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결혼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이제 사실상 그 축의금이 네. 또 사실 이렇게 결혼 시작했을 때 또 목돈 마련도 돼요. 그거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이런 것도 되는데 요즘에는 그게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결혼 비용이 높아졌다 보니까 네. 뭐 축의금 모아갖고 뭐 내 집 마련에 보탬이 된다는 거는 옛날 얘기인 것 같아서 좀 딱 씁쓸한. 식비용만 부담할 수 있는 식비용만 딱 부담하는 정도가 모여진다고 해요. 지금 현재는. 네. 그래서 참 과거와 많이 달라진 그런 사회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좀 씁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10월 물가 상승률 1.3%, 3년 9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계속해서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서 김장 물가 불안이 여전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69입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는데요.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일단 석유 제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석유 제품이 떨어지면서 네.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사실상 이제는 기여를 많이 했죠. 떨어지는데. 그래서 석유 제품이 큰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게요. 그래서 네. 석유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는 10.9%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석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본다 그러면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1.3% 10월에 이제 기록을 했고 그 전달이 이제 1.6%에서 양당 그러니까 이제 9월과 10월 같은 경우가 이제 1%대 이제 물가 상승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 보셔야 되는 게 드라마틱하게 내려가고 있는 게 신선식품 지수입니다. 그래서 신선식품 지수가 사실 드라마틱하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이유는 과일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과일 가격이 내리면서 신선식품 지수가 좀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석유류 제품 보시면 축 솟았다가 쑥 내려가죠. 우향되고 있죠. 그래서 석유류 제품이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여도를 보니까 한 0.43% 정도 기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물가 하락에 어느 정도 둔화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 다음에 10월 주요 품목 상승률 나오고 있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는 채소류가 아직도 높습니다. 이제 무, 배추, 상추 이런 것들이 10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무가 52%, 그다음에 배추가 실제로 51%,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무, 배추, 상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장철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장철에 굉장히 좀 부담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추세는 확실히 이제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으나 우리에게 피부로 많이 느끼는 채소류는 아직도 이제 고공 상승 중에 있다라고 좀 평론을 해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얘기를 해볼까요?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여서 석유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고는 하는데 사실 기름값은 계속 오르는 기분이거든요. 우리가 이 유가 하락세를 체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간단해요. 일단 만약에 국제유가가 내렸다 이러면요, 우리나라에 한 2에서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뭐 기름값이 반영이 되는군요. 됩니다. 네. 그런데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그럼 2주와 3주 후에는 기름값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잘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 사실상 올라갈 때는 바로 반영시키고요. 내려갈 때는 천천히 반영시킵니다. 그렇군요. 2주와 3주 넘어서도 천천히 반영시켜요. 그럼 그 사이에 또 유가가 또 오르잖아요. 그럼 또 올라. 급하게 오를 이게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을 못 하세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유류세 인하 같은 경우도 인하폭을 또 둔화시켰잖아요. 줄여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오히려 기름의 인상에 대한 요지가 더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체감이 이제 안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국제 지수를 본다 그러면 석유류 제품은 내려간 거 맞고요. 그 특히 이제는 지금 서부 텍사스유라든지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2주와 3주 후에 또 기름값은 점차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유소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걸 또 어느 정도 사실상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확인했다시피 배추와 무등 채소 가격이 작년 같은 달보다 5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이달 중순 이후 가격이 안정돼 평년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 기대해봐도 될까요? 지금 이제는 보셔야 돼요. 이렇게 평년치하고 근사치로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한 4,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매 가격으로 봤을 때 이제는 네. 한 포기당 이제 4,000원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는 사실상 작년과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어떻게 추세를 흘러가고 있느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실제 소매 가격이 그 정도 떨어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아마 시장에 나와보시면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9월 달에는 굉장히 높았거든요. 막 기사도 많이 보셨잖아요. 한 포기당 2만 원 한다. 그거는 사실상 고랭지 배추, 그러니까 여름 배추가 그 당시에 워낙 안 좋아서 그런 거고, 지금은 배추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요. 본격적으로 지금 가을 배추, 그러니까 김장 배추가 지금 출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매 가격이 정부의 통계상 본다 그러면 5,000원 이하로 지금 떨어진 상태가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장철이 되면은요, 본격적으로 이 김장철이 이번 달 한 중순에서 하순 정도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계실 텐데, 그때 되면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량이 나오고 무엇보다 정부가 사실상 비축 물량도 풀고요, 할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40% 할인 쿠폰, 농축산물 할인 쿠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할인 쿠폰까지 쓰신다 그러면 조금 더 체감적으로 보면 낮은 가격에 김장을 할 수 있으나, 근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할 수 있으나 배추 가격이 낮아지나, 문제는 이제 고춧가루라든지 김장할 때 배추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네. 양념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김장 가격은 높아집니다. 이거는 이제 통계상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배추 가격은 평년과 비슷해지나 양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높은 부분이 있다 보니 아마 김장 가격은 전체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 그냥 사 먹는 김치가 더 싸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맞아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 먹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네. 그마저도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품귀 현상, 9월 달에는요, 이 포장김치가 품귀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사고 싶어도 못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량이 나오곤 있어요. 그때 특히 이제는 중국에서 절임 배추가 아니라 이제 실제 배추를 이제는 수입을 해왔잖아요. 네.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제 소비자한테 직접 가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이제는 이제 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포장김치는 뭐 9월 달과 대비해서 본다면은 많이 풀리지 않을까.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예전처럼 구매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24년 만에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눈에 띕니다. 과거 광우병 문제로 유럽산 소고기 수입이 중단됐었죠? 맞습니다. 그게 2000년이었어요. 2000년도 때 네. 그때 이제 광우병 사태에서 이제는 유럽산 소고기가 이제는 사실상 수입이 금지됐었습니다. 근데 그 금지를 풀려 그러면 국회에서 나서서 이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 이제 국회에서 위생 조건이
이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지금 프랑스산 처음으로 이제는 프랑스산 쇠고기가 이제 수입이 됐습니다. 예, 이미 됐어요. 요거는 소량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식회도 가졌는데 그래서 일단은 프랑스산 소고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이걸 기대하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난 그래도 유럽산 안 먹을 거라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광우병 사태가 워낙 머릿속에 각인이 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아직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목초지에서 방목해서 키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프랑스산 얘기입니다. 프랑스 관계자 얘기예요. 목초지에서 방목해서 키우고 무엇보다 사료의 85%를 농가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로 만약 그게 팩트라 그러면 뭐 괜찮은 데는 소고기의 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특히 이제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정말 소고기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하고 네. 좋아하시잖아요. 잘 먹죠. 그렇죠. 네. 예, 정말 소고기의 이제 소비량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또 유럽에서는 제1위의 소고기 나라가 소의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예, 유럽에서 가장 커요, 사실상.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많은 나라가 뭐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 쪽에 당연히 팔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지금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먹겠느냐는 거죠. 이제 마트에서 과연 만나볼 수 있겠느냐 본다 그러면 당분간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다 뭐든지 돈입니다, 돈.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만약에 냉장육을 들어온다 그러면 배로는 못 들어오거든요. 그럼 비행기 타고 들어올 거니까. 냉동육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가공육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실제로 공장으로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 정도로 시설 투자를 하겠냐는 거죠. 한국 시장을 나놓고. 만약에 물론 뭐 햄이라든지 소시지 이런 것들이 뭐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그 냉장육이라든지 신선한 소고기 들어왔을 때 냉장육으로는 비행기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수지 타세는 안 맞고요. 그러면 냉동육으로 이제 들어올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만큼의 품질도 문제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그렇죠. 대체제가 있어요. 근데 호주산이 있습니다. 네. 예, 냉동육으로 갈 바야 차라리 호주산 들어온 게 낫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목초지에서 키우고 비슷한 질이라고 느껴진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뭐 경제상 본다 그러면 그래서 프랑스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에는 아마 유통업체에서 그렇게 뭐 발 뻗고 나서서 정말로 프랑스산을 수입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내볼 것이냐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풀어진다고 모를까,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프랑스산 소고기는 조금 느껴보지 못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호주산 소고기는 좀 시장에서 자리 잡은 느낌이 있는데, 사실 미국산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한우 농가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지 않았습니까? 이번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 한우 농가에서도 아마 대대적인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게 프랑스산 소고기가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중론이에요. 왜냐하면 대체적인 호주산이 있는데 굳이 뭐 프랑스에서 냉동육을 들어올 필요도 없고 냉장육은 수지 차세는 안 맞고, 그래서 경계하는 분위기는 있으나 이것저것 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경제적 논리 흐름대로 갈 겁니다. 결국에는 가격 싸움에서 누가 더 저렴하게 내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아마 프랑스산 소고기를 한국에서 맛볼 수 있냐 못하느냐의 어떤 차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뭐 한우가 최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한우 드시는 게 뭐 가장 신선하고 가장 맛도 좋고 해서 한우 농가에 대한 저는 기대를 오히려 더 해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금투세 결국 폐지, 국내 증시 날개 달까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하긴 했어요. 그렇죠. 이제 금투세 폐지 이슈가 딱 나오자마자 민주당 쪽에서요, 바로 그날 반응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 다 올랐었고요. 특히 그렇게 안 좋았던 부분 주가들도요, 다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이어갔었어요. 그날 당일만. 근데 딱 하루 가더라고요. 딱 하루만 그랬고, 어제였죠. 어제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는 사실 어제는요, 이제는 미국 대선 앞두고 관망세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미국 투자자도 그랬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금투세 이슈보다는 일단은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관망세가 있다 보니
이제 주가 흐름은 그 보합권에서 좀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좀 머물렀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투세 이슈는요,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짧은 이벤트는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우리 증시에 미치는 정말 거시적인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하나가 이제는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좋은 흐름은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 정말 박스패라고 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금투세 이슈가 막 눌려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장에 투자 안 하거든요. 국내에서 투자 안 하고 다 미국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금투세 이제 안 하겠대요. 완화도 아닙니다. 아예 폐지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에 관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흐름은 전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국내 증시에 중장기적 투자 요인이 생겼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예, 저는 뭐 금투세 하나만 놓고 본다 그러면 확실히 뭐 불확실성 하나 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는 증시라는 것이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과연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펀더멘탈이 중요한 거지. 뭐 금투세 물론 뭐 투자 심리적에서 중요할 수 있어도 이제는 기업의 이제 펀더멘탈 실적을 보시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경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지금 경기는 좀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아마 여러분께서 투자할 때 우리나라 경기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상고하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기 때가 생각 외로 잘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네. 경기가. 근데 이제 하반기 갈수록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도는 좀 계속적으로 배당주 빼고요. 배당주는 또 찬바람 부니까 많이들 이제 매수하실 텐데 배당주 빼고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번 연도까지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좀 반전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금리 인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경기 둔하겠느냐 아니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저점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3분기에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0.1% 나왔고요. 그럼 성장률 가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둔하라고 얘기하는 지표가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제는 더 보셔야 됩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 상승률이 아까 말씀드린 1.3% 상승률 나왔잖아요. 사실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고물가다 보니까 떨어지는 걸 환영하고 있는 거지. 1.3%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계속 이대로 가면 둔하거든요. 경기 둔하.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GDP 성장률을 본다 그러면 저는 지금 침체 구간이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인상할 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높이 오를 일만 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말 그대로 이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 단행에 이제는 지금 이제 저점을 흐르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상향하게 되는 거고, 그럼 내년부터는 분명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경기 흐름을 잘 읽는 거 중요하다. 그럼 뭘 먼저 반응하느냐? 이제 코인 시장 반응하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 반응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6개월 후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의를 잘 알고 흐름을 보신다 그러면 돈 벌 타이밍이 딱 보이거든요. 내가 여기 딱 투자해야 되겠다는 타이밍이 딱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주식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야 될 타이밍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근데 금투세의 경우 선진국들도 도입하고 있는 글로벌 표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금투세가?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라는 게 결국에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번 돈에서 이제 세금 내라 이건 건데, 사실 선진국들은 사실 금투세 비스무리하게 양도소득세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러면 선진국처럼 그러면 이제 금투세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요. 길이 다른 거죠. 거기는 선진지수에 다 편입돼 있고 금융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선진지수에 편입돼 안 됐고, 네. 아직 시장도 작고요. 그렇게 금융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제도가 똑같으면 사실상 우리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좀 넓게 만든 다음에 우리 증시가 건강하고 좀 체력을 키운 다음에 그때 가서 선진국이 하는 이런 뭐 양도세 중과라든지 아니면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런 금투세에 대한 부분을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투세 폐지는 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투세
감투세 폐지 소식이 나온 날에는 반등했던 증시가 어제는 하락 마감했고 오늘 증시도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금투세 훈풍 하루밖에 가지 못한 이유 뭐 미국 대선 때문이긴 하겠죠. 그렇죠. 네. 예, 정리해드립니다. 이제 미국 대선 이제 곧 끝납니다. 그러면은 웃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는 사람도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웃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이제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만약에 공격적인 투자자이신 분들은 더 즐기셔도 되지만은 내가 이제 투자 관점이 약간 보수적이다 하신 분들은요. 이런 시장에서는 당연히 관망하는 게 더 좋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요. 절대 무리해서 비투라든지 무리해서 투자하는 거는 금물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